저희가 이제 수학 1까지 왔어요, 벌써. 필수 4권을 저랑 할 건데, 3번째 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택은 말 그대로 이제 3권 중에 선택하셔서 수능은 보는 거고, 학교에 따라 뭐 3권 다 보는 학교도 있고, 2권 보는 학교도 있고, 뭐 이렇지만 대부분 3권 보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세요. 우리 이제 수학 1을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갖춰줘야 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OT를 통해서 제가 이제 첫 수업에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책의 구성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어쨌건 우리 아이들 씩씩하게 이제 3권째 왔다. 수학 1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수학이 하나 남고 요게 이제 잘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수학 1부터 수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지하게 좀 공부해야 될 때가 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수학 상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그 속도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흡사하고 중학교 때 심화를 많이 푼 친구들이 수학상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공부의 방향성은 완전 달라야 돼요. 제가 늘 선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스럽게 고등선행을 하면 100% 실패하는 거고요. 우리는 고등스럽게 고등선행을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 책이 되게 독특한데 교과 연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선행 연계는 미적분으로 들어갑니다. 수학 2가 있잖아요. 수학 1이 수학이 연계가 거의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1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 가지 형태들의 것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구별할 때 초월함수와 아닌 걸로 구별하자면 초월함수라는 애들 싹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배우는 교과과정성에서는 연계가 좀 떨어지는 구석이 있고, 옛날에는 수학 1의 하반부에 극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수학 2로 연결됐는데 지금 그것도 빠졌어요. 그래서 수학 1 안 해도 수학 2 하는 데는 사실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같은 반의 친구 하나는 수학 1, 수학 2를 지금 병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중학교 때 이제 삼각비 관련된 내용들, 주요하게는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처음 등장을 하지만 3학년 2학기로 사실 주요하게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학년 2학기에서 삼각비를 심도 있게 다뤘는데 직각삼각형의 빗변정리라고 불리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2학년 2학기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삼각비 그 밑에 단을 깔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다 말씀드리고, 자, 2차 방정식은 우리 중학교 책으로 보면 3학년 1학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주요 단원이에요, 중학교에서는. 근데 어차피 2차 방정식 파트는 고등학교 수학 상 파트에서 다시 한번 쭉 정리했단 말이에요. 심도 있게. 실제로 고등과정에서의 연계는 2차 방정식부터 지정돼서 근해 분리, 2차 함수, 합성함수까지 이렇게 4개가 주요 단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가 크게 수원이 2개의 축으로 공부의 방향성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이제 학습 주안점에 나오겠지만, 하나는 새로운 어떤 기호와 새로운 수를 익히는 단계. 두 번째는 뭐냐면 함수 자체가 새로운 걸 외연적으로 확장하는데, 그게 뭘로 하냐면 다 2차 함수로 확장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입시는 제한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알면 아이들의 생각의 방향성이 결정돼요. 저희 학원 이름이 프레임이라고 지은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를 만들려는 수학은 아닌 거죠. 입시 수학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냐면 합성을 못 보는 경우, 그다음에 2차 함수에서 근해 분리를 못 보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근해 분리는 옛날엔 근해 분리 1, 2로 돼 있었고 수학상 이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수학상에서 몇 단원이냐면 10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에서 근해 분리라는 단원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게 돼요. 저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수학상에서는 10단원을 안 다뤘어요. 그리고 수학 하 파트에서 다항함수의 그래프 마지막 단원에 수학상 갖고 오라고 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을 다뤘습니다. 거기서 2차 함수를 심도 있게 다뤘고요. 자,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구성은 이렇게 3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얘는 연계가 없어요. 그냥 새토막이 쪼개져서 우리 책에 들어오는 거고, 특정 지점에서 사실은 스텝이 꼬여도 다음 단원 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대단원적으로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사춘기 아이들이라 보니까 이 감정이 들쭉날쭉하잖아요. 어느 시점에 딱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연결해서 듣게 하셔도 돼요. 그걸 회복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6단원이고요. 전체 15단원 중에. 삼각함수가 이렇게 5단원 되고요. 수열이 또
이렇게 4단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대부분 지수 로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요걸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초반에. 왜냐?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로그 같은 경우. 우리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각함수는 그래도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좀 했죠.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중등 과정에서 삼각비를 다뤄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시키면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수원하면서도 지수 로그를 어려워하지 애들이 삼각함수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삼각함수는 쉬워요, 생각보다. 제한된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수열은 내용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이 수열을 어렵다고 하면 문제인 거예요. 그건 자기가 공부를 안 한다는 자인이에요. 왜냐? 수열은 그냥 공식만 외워서 숫자만 넣어도 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수열 범위는 별도로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인데 책에선 다 대수적 접근을 해요. 숫자로 봐서 접근하는데 우리는 그래프까지 다 살펴갖고 기하적 접근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학습의 주안점인데 이제 수원을 가르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죠. 학원에서도 요 지점에 관심 갖고 가르칩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 연산의 완벽한 숙지예요. 이게 무조건 중요해요.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처음에 수를 배우면 무조건 숙련시키는 거예요. 돌아보시면 아이들 어렸을 때 구구단 배워서 숙련 한참 했죠. 나눗셈 배웠어요. 숙련 한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수를 배우면 무조건 숙련이 붙는 거예요. 수원을 아주 간혹 특강으로 듣게 하는 학부형님들 계시거든요. 망이에요, 망. 제가 설명회 때도 뭐 정준현 분 오셔서 들었겠지만 절대 수원 설명회 할 때 특강으로 듣지 마세요라고 다 부탁드리고 당부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는 기본적으로 1차적인 게 뭐냐면 계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계산이 어느 날 뚝 떨어지지는 않죠. 품이 들어가야 돼요. 3개월, 뭐 짧게는 1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충분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은 자기가 푸는 분량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수학하는 도형 부분입니다. 내용 설명이 엄청 많아요. 수투도 내용 설명이 많아요. 근데 수원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자기가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수에서 한 거의 200문제 정도 기본 문제 풀릴 거고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상용 로그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겁니다. 200문제 풀어서 안 되면 또 300~400문제 풀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를 보든 로그를 보든 삼각함수 기본 값을 보든 계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계산이요. 이게 왜 선행의 관점에서 중요하냐면 이 작업은 무조건 품이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 해놓으면 무조건 좋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딴 애들이 심화 연습하는데 계산 연습하면 이게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고요. 전단원 새로운 내용으로 숙련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풀이 시간이 확대돼야 돼요. 요게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PPT를 조금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스타트점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어떤 수를 X번 곱해서 2 하는 수가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쭉 해요. 근데 어떤 수를 2의 X승이 3 하는 수는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배운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수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그가 이렇게 정의되고요.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게 처음 배웠잖아요. 중학교에 아예 안 배우거든요. 이거 배우고 계산 성질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푸는 거예요. 한 주 정도. 또는 길면 2주 정도. 그래서 무조건 익숙하게 만드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게 안 돼서 아이들이 로그가 어렵다, 지수가 어렵다, 삼각함수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선행의 목적은 방향성이 달라져요. 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수원에 와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무조건 많이 시킬 거다. 본인이 많이 풀게 할 거다. 이게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합성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시 체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학을 배울 때 수학을 무한정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한 범위가 굉장히 분명해요. 입시 수학은. 그래서 배우는 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함수에서 낼 수 있는 구성들이 되게 적어요. 우리가 그 책이 진행되면서 배우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다 단조함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무조건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다가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 보여야 돼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 이게 안 보여서 아이들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저랑 하면서는 보일 거예요. 왜? 제가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어디를 어디에 합성했어? 뭘 어디에 합성했어? 그래서 초반에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오면 이게 삼각함수 우리 문제예요. 실제 정석에 있는 문제인데 제가 여기다가 박스를 쳐줍니다. 초반에는 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x 자리에다가 코사인 x를 갖다 넣은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의 구성적인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모든 함수를 다 이렇게 처리해요. 수학 1에서. 지수함수 2차 함수에 합성해요. 로그함수 2차 함수에 합성합니다. 삼각함수 2차 함수에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디에 합성하는지 알죠?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초반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관점이 확립돼 버려요. 당연한 그냥 2차에다가 다 합성하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보이기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해 개념, 이게 성립할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게끔 계속 박스를 쳐주고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문제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겁니다. 자, 학습 주안점 세 번째 뭐냐면 수학 상하를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건데 부분 설명하지 않고 PPT의 장점은 통으로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강의할 때 PPT를 통으로 다 띄워서 100% 다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상에서, 수학 하에서 주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수학 1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필요해요. 판서를 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PPT를 띄울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 상하를 배울 때 연계를 못 배우고 이유 없이 배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상에는 기수법이라고 해서 수를 나타내는 방법 2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2가지예요. a 곱하기 10의 n승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수학 상할 때도 이미 수투까지 가르친 걸 염두했기 때문에 기수법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큰 수를 나타내는 데 쓸 거고 얘는 작은 수를 나타내는 데 쓸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상용 로그로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수학상에서는 이유를 모르고 배웠던 이 기수법이 알고 봤더니 이 계산기가 없던 시절에 계산을 하기 위한 아이템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요게 우리가 다루는 가우스에서도 그런 형태로 정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통으로 다 보여줄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수학 상하에 연계되는 주요 내용들은 그냥 다시 다 통으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것과 내가 문제를 푸는 건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해는 제가 100% 시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익히는 건 자기가 익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유형을 연습시키는 건 아닌 거예요. 계산을 기본적으로 연습시키고 문제를 아까 보는 그 틀만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쉽게 풀려요. 뭐가 안 돼서 못 풀게 되냐면 수학 상하 부분에서 특정 단원이 안 돼서 못 풀어요. 근해 분리라고 말씀드렸다. 근데 그 지점을 다시 다 꼼꼼히 살필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 이제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PPT를. 이렇게 됩니다. 표현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주원점 네 번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밖에 없어요. 수열 단원의 심화와 재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열 단원 아까 말씀드렸죠. 못한다, 어렵다 하면 반칙이에요. 그냥 공식 외워서 숫자만 넣으면 풀려요. 근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렇게 수업하지 않습니다. 원래 수열은 함수예요. 우리가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공역이 실수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얘를 실제로 처음에 배울 땐 이렇게 배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PPT라고 했잖아요. 이거 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가 첫 번째 항이 있을 때 계속 D를 더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은. 디프런스, 공차란 뜻이거든요. 이게 몇 번 더해져 있어서 N번째 항을 이루느냐 해가지고 이런 공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요걸 식을 다시 다 재해석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함수로서 배우게 돼요. 함수로 배우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때부터는 사실은 공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용들이 막 등장합니다. 1차 함수 배웠던 내용들이 막 조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수열 부분은 또 특별하게 더 아주 심도 있게 풀겠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면 매 단원 등차 등비 수열은 2번씩 풀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노멀하게 한번 쫙 풀고요. 다시 풉니다. 함수로. 그래서 직선을 이용해가지고 빨리빨리 푸는 것들,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학습의 주안점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들 기억하실 거는 한 가지예요, 사실은. 뭐냐, 계산 연습 잘 되고 있나.
그것만 봐주셔도 돼요. 학원에서도 당연히 지켜볼 거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하면 몇백 문제라도 다시 풀릴 거예요. 그것만 돼도 수학일의 1차 목표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해시키는 건 제 몫이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뭐 지금 여태 계속 보셨지만 제가 어떤 수학적 지식을 다 갖다 놓고 뭐 PPT를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을 이해시킬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게 되면 그 위에 많은 걸 좀 쌓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